안녕하세요. 진정한 부를 추구하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램군입니다. 오늘도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부동산 관련된 어떤 영상들을 조금씩 꾸준하게 올리고 있어요. 영상을 올리다 보면 이런 댓글이 보여요. 앞으로 인구도 준다는데 부동산은 하락할 거예요. 우리 중학교 때 영어 배울 때 How are you? 하고 인사하면 어떻게 대답해요? Fine, thank you, and you? 라고 이제 대답을 하죠. 마치 그게 이제 몸속에 그냥 달달달 외워져 있는 게 나도 모르게 막 주입식 교육받은 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부동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항상 댓글에 인구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말이 fine, thank you, and you처럼 그냥 무조건 댓글이 달려요. 근데 이게 그냥 댓글 달리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말이 맞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은 fine, thank you, and you라고 모든 사람들이 대답을 하는 것처럼 그게 맞는 답변인 것처럼 정말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나왔느냐? 사실 누군가가 그 지식을 계속 주입시킨 거예요. 그 잘못된 지식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부동산 영상을 올리는 주된 이유는 앞으로 부동산이 오를 겁니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오를 수 있고 저런 현상이 발생하면 내립니다. 그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제가 만들고 있는 영상들의 주 목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공부를 이렇게 하면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이 10시간을 투입했는데 이렇게 공부하면 좋은 성적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제 그럼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죠. 우리가 살면서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 의식주죠. 그냥 밥 먹고 사는데 큰 지장 없고 우리가 눈 붙이고 잠잘 수 있는 것 그리고 밖에 나갔을 때 뭐 필요한 옷 정도 사 입을 수 있는 정도면 사실 죽을 때까지 그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한 70% 이상은 해결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외 것들은 어떻게 좀 더 행복하게 살 것인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70%가 사실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그 나머지 30%도 어려움이 많지만, 자, 의식주 중에서 가장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은 주죠. 주예요. 특히나 20대 같은 경우는 뭐 모아둔 자금이 없으니까 당연히 임차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뭐 오피스텔 원룸 구하고 조그만 거 쉐어하우스 구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임차로 들어가는 거죠. 임차로 들어가면 이제 인식이 이제 앞으로 부동산은 소유가 아니라 이제 거주의 개념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나 다른 모든 부동산에 대한 가치는 떨어질 것입니다. 라고 사실은 믿고 싶죠. 근데 믿고 싶다는 것 뿐이지 현실이 그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 내 집 마련을 이제 할 때쯤 되면 기왕이면 다른 사람들보다 내 자산을 좀 방어할 수 있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도 않고 뭐 기왕이면 오르면 좋겠지만 그런 부동산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마음 한켠에 있죠. 그랬을 때 이게 복골복이 아니거든요. 본인이 어떤 선택에 의해서 모든 이제 결정들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공평하게 샀는데 가격이 다 떨어진다고 하면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예를 들어서 강남에 있는 아파트는 1,000만 원 떨어지는데 지방에 있는 아파트는 뭐 1억씩 떨어진다고 하면 사실은 강남 걸 선택하는 게 훨씬 좋죠. 어차피 월세로 거주하더라도 매달 돈이 나가야 되는데 그냥 집 사서 거주하면서 그거에 대한 그냥 집값 내려가는 걸로 월세 낸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월세 사는 거랑 다를 바가 없죠. 사실은 다를 바가 없어요. 자, 그랬을 때 기왕이면 좋게 하락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고 싶겠죠. 이게 완벽하게 똑같게 세상은 평등하지가 않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체에 대한 것과 다른 사람의 신체, 이 재능, 자질,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다르게 태어나요. 그리고 뭐 경제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평등하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단 하나도 존재할 수 없다고 봐요. 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거주할 부동산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기왕이면 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들보다 잘 선택하고 싶잖아요. 자, 그랬을 때, 무조건 오른다, 무조건 내린다. 그런 주장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현상이 발생했을 때 오를 수 있는지 또는 그 반대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것을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어떻게 다냐면 지금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어떻게 뭐 부동산이 오르겠어요? 이 부동산 뭐 투자하는 사람들 다 뭐 감옥으로 뭐 넣어야 돼요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어서 정말 알뜰하게 모아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한 사람이 거의 주예요. 거의 주고 그중에 이제 몇 프로가 이제 그것을 재테크 용도로 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한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것을 모든 사람들 다 싸잡아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대다수는 내 집 마련 또는 그냥 이 생계에서 이 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행을 한 것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아까 인구 이야기가 왜 나오는가? 자, 인구는 그래요. 감소하고 있다고 보자고요. 자, 인구가 감소하면 전국에 있는 모든 곳이 다 하락할 수 있는가? 이게 재미난 게 오를 때 오르고 내릴 때 내리는 인구가 많으면 같이 오르고 뭐 적어지면 적어지는 그것은 잘 봐요. 부동산은 무조건 지역성이라는 게 있어요. 지역성. 예를 들어서 강동구에 있는 암사동에 있는 A 아파트가 만약에 오르잖아요. 그러면 그 바로 옆에 딱 길 건너면 마주보고 있는 아파트도 같이 오를 확률이 99%예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이게 1년 전에 시세가 3억이었는데 이 친구 갑자기 4억이 됐어요. 근데 똑같은 녀석이에요. 제가 봤을 때. 세대수도 비슷하고 학교도 딱 중간쯤에 있고 뭐 다른 호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역세권이 되면 거의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한 친구가 1억이 올라가면 이 친구도 올라갈 확률이 거의 99%죠. 근데 만약에 네이버가 있는데 네이버 바로 옆에 또 다른 회사가 있다고 보자고요. 자, 그랬을 때 네이버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면 그 옆에 있는 회사 주식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보장이 있나요? 절대 없죠. 이게 바로 주식과 부동산의 아주 큰 차이예요. 그게 바로 지역적인 것이고요. 자, 이 지역적인 특징을 보면 같은 지역으로 이렇게 바운더리가 묶여져 있는 지역은 꼭 같이 오르고 같이 내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 이유는 호재가 발생하면 그 지역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요. 그 지역에 공급이 많으면 또 그 지역에 또 영향을 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인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약에 인구를 가지고 비판을 할 것이면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지금 경기도의 인구가 정확하게 줄고 있는데 어떻게 오를 수 있겠어요? 또는 내리고 있는 지역을 탁탁탁 정해서 이 지역은 인구가 줄고 있으니까 내립니다. 만약에 내가 인구가 줄면 내린다라고 하는 그 전제 조건이 맞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그 반대 지역들은 다 오른다라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걸 만약에 진짜 100% 믿는다면 뭐 그걸 목적으로 재테크 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도 사실은 없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평균적으로 줄어드니까 대한민국 전체 부동산 다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앞에 얘기한 그 지역성에서 안 맞는 거예요. 자, 세종시는 원래 인구가 10만이 안 되던 게 지금 25만 찍고 앞으로 한 5년, 10년 이내에 50만 되는 도시가 되거든요. 그 도시는 그러면 가격이 1억에서 2억, 3억, 4억, 5억이 되는 게 정상이겠죠. 10만에서 50만이 되면. 자, 이렇게 인구를 이야기하더라도 정확하게 지역적으로 좀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게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부동산은 꼭 인구 수만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인구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하려면 최소한 세대수까지는 들어가 줘야 돼요. 세대수. 그러니까 과거에는 제가 저희 부모님, 형, 누나, 저 뭐 다섯 식구가 이 조그만 방에서 다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다들 분가해서 집이 벌써 각각각 부모님 집, 형 집, 누나 집, 제가 거주하는 집 벌써 4개가 됐어요. 4개가 됐는데 이 또 자녀들이 어떻게 되냐면 벌써 대학생이 돼서 또 다른 곳에 가서 지금 또 학업 때문에 멀리 가서 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도의 세대를 다 구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인구는 줄고는 있지만 세대 수만 놓고 보면 또 지역적으로 달라요. 지역적으로 다른데 이것도 지역별로 세대 수를 놓고 보면 어떤 곳은 세대 수가 인구가 조금 줄지만 세대 수는 더 많이 엄청난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지역도 있고요. 또 그 반대인 지역들도 있어요. 자, 이랬을 때 그것도 정확하게 좁혀서 보면 이 정확도가 상당히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하면 사실 인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괜찮아요. 이런 지역은 좀 위험합니다. 왜? 인구도 줄고 세대수마저 줄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를 수 있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신뢰도가 있죠. 근데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인구 하나만 놓고 볼 수는 없어요. 저 예를 들어서요.
인구가 조금씩 줄고 있다고 보자고요. 그런데 여기 중심 지역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곳은 거주할 수가 없어서 중심 사업지구로 계속 바뀌고 상가가 들어서고 이제 뭐 빌딩이 들어서면서 거주할 공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거주는 외곽에서 하고 그곳에 가서 일만 하는 공간이 돼버리면 그곳은 당연히 인구수도 적은 것처럼 보이고 세대수도 줄어드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까요? 아니죠. 그곳은 오히려 더 밀집되는 중심 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확률이 더 높죠. 자, 이렇게 보면 인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부동산이 오른다, 내린다에 대해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과연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고 보면 사실 체크해봐야 할 사항이 너무 많죠. 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사실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상관관계가 있으려면 정말로 명확한 게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 뚫린다. 처음에 지하철이 하나도 없던 동네인데 지하철 뚫리고 역세권이 된 그 아파트 가격이 오를 확률이 있을까 없을까를 한번 쫙 비교해 보는 거예요. 지금 한 3, 40년 동안 지하철 역세권이 된 아파트가 기존 가격 대비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를 확인해 보면 아마도 99% 이상은 올랐을 거예요.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역세권 개발 호재는 가격이 올라가는데 영향을 준다라고 사실은 볼 수 있어요. 물론 그게 단기간 뭐 어떤 경기가 정말 안 좋았을 때 그 역세권이 개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정체되거나 하락하는 경우도 있긴 했어요. 그렇지만 조금만 분위기가 좋아지면 그 지역들이 다른 곳들 대비 더 많이 상승하는 것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간을 길게 놓고 보면 이건 상관관계가 맞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부동산은 공부해야 될 게 사실은 너무나 많아요. 어떤 지역을 사야 되는가, 그것을 공부를 안 하고 찾기라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지역에 대한 이해도만 있다고 해서 그걸 또 발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요인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연관성이 밀접하게 있는지 그것을 조밀조밀하게 따져보고 연관성이 높은 것들을 올려서 다시 또 다른 지역들과 함께 검증해 보는 거. 이제 그러면서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지역들이 어디가 있는지 한번 예상해 보고 찾아보고 실제 또 갔는데 앞으로 시간이 지났더니 그 지역이 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선택한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확신을 갖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꼭 해야 될 이 부동산은 선택이 아니라 저는 필수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물론 살면서 집을 사고 팔아야 될 그 횟수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 비중에 너무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 시간들, 그리고 또 뭐 마케팅 공부하고 또 회사에서 또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서브로 공부하고 있는 시간들만큼 부동산에 대한 공부도 조금씩은 해야 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구에 대한 이야기 하나만 있는데요. 또 인구 말고도 사실은 그 무조건 부동산이 하락한다, 하락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제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처음엔 제가 지역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두 번째는 이 토지의 희소성이에요. 토지의 희소성인데요. 부동산은 다른 것과 다르게 토지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거의 50% 가까이 돼요.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뭐 주택도 마찬가지고, 뭐 상가주택도 마찬가지고 다 비슷해요. 자, 집을 지었어요. 그러면 그 집의 가격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이 뭔지를 보면 첫 번째는 토지고요. 두 번째는 건축이고요. 세 번째는 그 외에 건물 안에 들어간 뭐 잡다한 이런 뭐 인테리어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거는 별 의미가 없고요. 토지와 이제 건축비 이 두 가지가 거의 주를 이룬단 말이에요. 자, 집값이 내려갑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건축비가 내려간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토지 가격이 내려간다는 이야기예요? 자, 건축해놓은 그 콘크리트는 당연히 시간 지나면 감가상각이 될 수는 있죠. 그런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건축비의 개념으로 보면 건축을 할 때 주를 이루는 그 비용들이 어떤 게 있어요? 대부분 재료비 아니면 인건비란 말이에요. 이 재료와 인건비가 과연 앞으로 시세가
가격이 저렴해질 확률이 과연 몇 프로쯤 될까? 라는 거예요. 둘 다 올라갈 확률이 너무 높죠. 그러면 그 다음번에 또 뭔가를 지으면 가격이 올라갈 확률이 사실은 너무나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지어놓고 나면 내가 만약에 건축비를 한 5억을 들여서 또는 땅을 5억 주고 사서 집을 지었다고 보자고요. 그럼 이 친구의 원가는 10억이에요. 물론 이걸 파는 사람은 그 고생을 했으니까 10억에다 플러스 알파를 붙여서 팔고 싶을 텐데요. 자, 이 과연 10억짜리가 앞으로 뭐 8억, 6억이 과연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토지 가격은 일단 떼야 돼요. 그럼 5억은 일단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5억이 이제 얼만큼 더 떨어질 수 있는가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감가상각이 되면서 뭐 떨어질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그 집을 만약에 월세 들어가서 산다고 가정해 보면 어차피 월세 나갈 거면 떨어지는 거나 월세 내는 거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유지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잘 거주를 했으니까요. 자,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토지 가격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로 제자리이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뭐 중국집 가서 짜장면 먹었던 그 가격, 그리고 과거 한 20년 전에 버스 탔을 때 그 비용, 이런 것들 다 계산해 보면, 또는 우리 20년 전에 우리 연봉이 얼마였는가 생각해 보면, 토지 가격도 그거에 좀 비례해서, 뭐 똑같은 비율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상승 쪽으로 갈 확률은 토지는 너무나 높죠. 왜냐면 희소성 때문이죠. 토지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 토지도 정말로 이제 뭔가 토지가 많이 남아돌고 주택이 많이 지어지고 하면 그 희소성이 떨어지면서 불필요할 수도 있지만, 건물은 희소성이 떨어질 수 있지만 토지 그 자체에 대한 희소성은 사실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 토지가 계속 만들어질 수가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5억짜리 토지는 계속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 건물이 감가상각 되는 것 속도만큼 이 토지가 올라가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세를 유지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사실은 토지 상승이 더 클 확률도 높고요. 그리고 건물의 감가상각은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요. 아세요? 한 달 지났다고 해서 감가상각 얼마큼 떨어지겠어요? 별로 안 떨어져요. 우리가 이제 뭐 노트북이나 이제 뭐 우리가 뭐 이런 볼펜이나 아니면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을 1년 쓰고 나면 최신 규정이 엄청나게 이제 나오니까 떨어지죠. 근데 이 부동산에 대한 건축물은 정말 한 20년, 30년이 지나야 거의 제로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자, 5억을 주고 지었어요. 자, 20년이 지났는데 이게 뭐 아파트면 아직 한 30년 좀 지나야 되겠네요. 자, 30년 지나면 이게 재건축 가능해지면서 건물 가격이 제로가 되고 땅값만 남거든요. 자, 그랬을 때 자, 5억을 예를 들어서 30년으로 한번 나눠 보세요. 그러면 하루에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얼마쯤 될까요? 아, 계산이 잘 안 되는데 한번 해보죠. 계산기를 가지고. 자, 5억이에요. 5억인데 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30년이면 365일 곱하기 30이에요. 그러면 뭐 1950인데 계산 복잡하니까 만이라고 보죠. 자, 만이고요. 5억 5억 나누기 만 이렇게 하면 한 달에 5만 원 꼴이네요. 자, 한 달에 하루에 5만 원씩 감가상각 되는 거예요. 5만 원씩.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모텔 가서 하루 자는데 뭐 5만 원 이렇게 들죠. 또는 뭐 에어비앤비로 뭐 아파트 빌려가지고 거주하는데 5만 원.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월세 낼 돈으로 그냥 감가상각 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자, 30년 잡았을 때 이게 제로가 된다고 보면, 자, 그럼 토지 가격은 30년 뒤에 얼마가 돼 있을까요? 5억이 얼마가 돼 있을까요? 1년에 1%씩 상승한다고 보자고요. 1%씩. 근데 이게 어떻게 올라가냐면, 어떻게 올라가죠? 단순하게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가 아니에요. 1%가 오른 거에서 다시 1%가 오르고 다시 1%가 오르는 복리의 개념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30년을 때려보면 생각보다 큰 금액이 나와요. 계산기 엑셀 한번 때려보세요. 5억에다가 1% 더한 거, 또 다시 거기 1% 더하고 1% 더해보면 이게 한 5년 차, 뭐 10년 차까지 얼마 안 되는 거 같죠. 근데 20년, 30년 되면 금액이 굉장히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남에 있는 가격이 평당 8천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뭐 상승 하락은 주식하고 많이 달라요. 주식은 갑자기 회사가 사라지거나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지만 부동산은 절반인 토지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토지는 희소성에 의해서 올라갈 확률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동산 자체가 떨어질 확률보다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건물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토지만 바라보시면 좋아요. 자,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이 비단 건물만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토지만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야, 앞으로 토지 내려가니까 절대 하면 안 되라고 대답할 수 있나요? 만약에 대답할 수 없다면 건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건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고, 다만 이제 토지에 대한 비중이 너무 작은 그런 종목들 있죠. 이제 이런 친구들은 약간 논외예요. 예를 들면 뭐 상가도 마찬가지고요. 또는 도시형 생활주택도 마찬가지고 오피스텔도 마찬가지고, 이런 친구들은 토지에 대한 지분이 너무 작기 때문에 건물의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충분히 하락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구분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상으로 제가 부동산 관련돼서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한 가지는 인구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자. 그것과 부동산은 큰 연관성이 별로 없더라. 그리고 두 번째는 부동산은 토지가 차지하고 있는 그 비중이 큰 종목은 사실은 조금 안정적이다. 그 두 가지만 조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상 랭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